금리 올려서 뭐 물가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경기 안 좋아지니까 또 금리 인하한다고 뭐 코로나처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6주 안에 저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아무튼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디아카이브 경제의 본질과 부의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염승환 LS증권 이사, 김경록 옵투스 자산운용 고문. 지금 한국 경제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이 생기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언젠가 편안한 노후가 온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통장 잔고가 충분한지 의심이 들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두려워지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남과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경기가 좋든 나쁘든 흔들리지 않는 자산을 쌓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경제와 시장을 읽는 방식이 처음부터 조금 달랐던 걸까요? 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켜지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는 그 질문에 대한 두 전문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염승환 이사님, 김경록 고문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경록 고문님께서는 어느덧 세 번째 이렇게 또 찾아주셨고, 염승환 이사님도 두 번째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동시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두 분의 스케줄을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가 5,000을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200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지금 이 상승이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유동성이 만들어낸 일종의 좀 일시적인 현상 혹은 착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증시가 올라온 거 보면 한국이 유독 강했거든요. 미국 나스닥 되게 약했고, 전쟁 좀 터지고 나서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17% 가까이 빠졌거든요. 17%.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진 거죠, 사실은. 네네. 근데 그런데도 연초 대비하면 여전히 30%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미국 뭐 나스닥이나 S&P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그런 거 비하면 이거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실제 주식을 많이 사긴 하는데 유동성이 만든 거 아닌가? 약간 이제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국만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 유동성마저도 결국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에 다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 한참 펼쳐졌을 때 다시 들어온 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이 갑자기 다시 들어올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뭔가 이제 변화를 느끼고, 그걸 이제 만든 게 이제 첫 번째가 정부 정책이죠.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말로만 이걸 이끈 게 아니라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한 상법 개정을 뭐 총 3개를 해버렸고, 거기다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죠.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 예금에서 또 주식으로 머니무브. 이게 다 여러 이유들은 있겠지만 한국은 너무나 개인들의 자산 구조 자체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예금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미국과 정반대죠.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다른 이제 정치인들과 좀 달랐던 점은 말보다 행동을 했다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을 바꿔서 코스피가 레벨업 했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뭐 운도 운인데 사실 준비되지 않으면 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정말 제조 힘들었어요. 뭐 중국은 쫓아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대였잖아요. 지난 한 10년을 보면. 근데 AI가 이제 세상을 좀 바꾸면서 무형자산 시대가 아니라 유형자산 시대로 좀 바뀌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건설도 해야 되고, AI가 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히 반도체죠. 반도체는 핵심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뭐 회사는 전 세계 3개인데 그중에 2개가 한국에 있고, 뭐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작년 이제 가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반도체 사이클이.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공교롭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뭐 어느 하나만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게 폭발하면서 이제 연초에 5천 넘고 6천도 넘고, 근데 생각보다 저도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저도 5천은 가겠지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또 너무 올라서 좀 최근에 좀 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증시가 뭐 이게 운이 좋아서 무조건 개인들이 그냥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주식하자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이런 변화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의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지금 5천을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기사 보면 외인들이 30조를 매도하고 그걸 개미들이 30조를 받았다라는 뭐 기사도 뜨고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말 최근 몇 년간에는 국내 증시로도 이렇게 자금을 투자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전히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국 하면서도 이제 국내 증시도 병행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좀 많이 팔아서 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올해 연초 대비 지금 60조를 팔아버렸어요 주식을. 와. 이건 좀 거의 역대급 제가 본 적 네. 없는데 그럼 이거 위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네. 나오지만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옛날에 강세장을 다 한번 데이터 조사해 보시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0년 초반에 그 중국이 이제 WTO 가입하고 나서 그때 코스피가 4배 올랐거든요. 4배요. 예.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모든 강세장의 특징은 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착각하는 게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간 거로 다 착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데이터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직접 투자, 지금은 ETF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 공통점은 개인이 다 이끌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국인 매매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개인이 나갈까 봐 다시 또 시장 안 좋아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이 나가면 네. 시장이 또 박스피 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 여기 좀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게 이제 좀 마지막 남은 약간 저는 좀 숙제 아닌가 이렇게 그렇네요. 보고 있습니다. 예. 김병록 고문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장에서 이제 27년 넘게 자산운용사 대표로도 계셨고 무엇보다 경제학자시잖아요.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진짜 솔직한 성적표는 어떻게 될지 너무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 표면 아래 우리가 정말 진짜 조심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반도체에 너무 편중돼 있다 산업이 그러는데요. 꼭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워낙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입액이 훨씬 많아질 텐데 반도체 수출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이것은 뭐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나 내수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하는데요. 제일 앞선 선진국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와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회계제도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건 만드는 걸로 승부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인구가 되게 고령화되면서 내수가 상당히 붕괴될 수준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K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 여러 대책을 세우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5년 정도 지나면은 또다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맹추격해서 따라올 텐데 우리나라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경쟁력 있는 산업이 그때도 보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정도 후에 1차적으로 이제 산업 경쟁력에서 한번 캐치업을 하면서 충격을 줄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또 5년 정도 지나면 1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네.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그때 심각하게 인구 구조가 경제를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정부의 재정 적자도 마구마구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게 지금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을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뭐 향후 5년, 10년 후 이거 지금 바라볼 필요는 없고 현재에서 뭐 1, 2년 정도만 보면 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저는 구조적으로 1, 2년 동안은 뭐 그렇게 큰 어떤 뭐 구조적인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게 크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 5년 그다음 또 5년 지나서 10년 이때 되면은 계속 큼직큼직한 것들이 이제 닥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려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관세 2.0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 거기다 최근에는 이제 전쟁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플레이어이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현재까지 흘러가는 거 보면 한국이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건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 부흥을 원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마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제조업 하고 싶은데 할 역량이 안 되죠. 지금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모든 제조업 공급망은 중국에 가 있었고 네.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근데 파트너는 또 필요한데 중국과 한국은 또 경쟁 관계고. 예.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런 탈세계화가 안 오고 미국이 그냥 중국과 그냥 옛날처럼 옛날에 자유무역하고 그냥 규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한국이 굉장한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모든 걸 다 값싸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좀 안타까운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아, LCD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OLED로 많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뭐 TV나 모니터 여전히 LCD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였고 중국의 비오이라는 회사가 뭐 사실 아무 규제도 안 했죠. 거기 뭐 보조금 받고 또 블랙마켓도 되게 많아요. 만들다가 실패한 것들을 블랙마켓 다 사가요 또. 아, 그러니까 정부 또 보조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몇 년 지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적자의 늪에 빠지고 BOE는 또 돈 벌고 이러면서 힘들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이 디스플레이 일본을 또 이겼었잖아요 한번. 근데 반도체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그냥 가만히 뒀다면 사실 아직도 좀 등골이 서늘해요. 예, 사실 딱 보면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뉴스들 많았잖아요. 임원이 막그 설계도 빼가지고 아 맞아요. 중국에 네. 팔고 연봉 10배 받고 예. 중국으로 가서. 근데 예. 반도체 진짜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설계도 넘겨도 공장이나 이런 공급망이 바뀌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근데 중국은 돈과 시간이 있는 국가니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랑 네덜란드 ASM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요 두 개를 어떻게든 중국이 계속 썼다면 우리나라보다 뭐 지금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해도 많이 쫓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독점을 사실은 이제 중국과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눠 가는 순간 가격은 오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제조업 경쟁력, 뭐 이거 조선도 그렇죠. 조선 옛날에 우리가 잘했지만 지금 중국이 세계 1등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은 중국 배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또 수혜를 받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 중국 1인데 지난 이제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이 그 로봇 안보법을 발의를 했어요. 아. 초당적으로 뭐냐면 그 네 개의 적대국 뭐 북한, 뭐 이란, 네. 중국, 뭐 러시아 여기서 만들어진 로봇 제품 쓰지 말자 핵심입니다. 그러면 누가 수혜 받을까요? 우리가 또 가서 해줄 역할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을 못 하는데 중국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 거기서 그 적시적소에 좋은 어떤 가성비로 제조업을 공급할 나라는 전 세계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조업이 다변화된 국가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최근 흐름도 그렇고 이런 이제 탈세계화가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한테 엄청 피해 아닌가? 우리 세계화에서 먹고 살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몇 년 지났잖아요. 벌써 바이든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한테는 그게 악재가 아니라 좀 수혜를 저는 좀 오히려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예, 뭐 당연한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산업의 전반적인 것을 나타내니까요. 주가 2,500 하다가 뭐 거의 6,000까지 갔으니까 그 뭐 제일 확연하게 보여주고요. 제가 우리나라가 야 참 이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2000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오고 그 극복할 때 이제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성장에 힘입어서 자본을 축적하고 이제 한국을 캐치업하려고 올 때 이제 미국이 중간에서 블락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AI라는 것이 또 뻥 터져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하는 AI가 터졌는데 그걸 이제 한국이 독점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분에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꼭 산업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에 있어서도 중국이나 미국에서 뭐 속된 말로 하면은 우리가 초단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과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 기지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지입니다. 중국의 바로 코앞에 미국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이 그 첨단 산업 혹은 지금 중국과 미국의 사실은 패권 전쟁의 제일 핵심은 하이테크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 하이테크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전략상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과의 무역 거래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 하이테크 측면 그리고 전체 구매력 면에서는 일단 미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요. 저는 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부분은 그게 이제 쭉 보고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바이든 이전에 오바마 때도 그때 중동에서 군사 배치를 아시아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기는 뭐 여야가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여전히 그 패권 전쟁은 지속될 것이고 그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요. 유리한 부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이 무슨 외교 통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외교 통상 전략을 잘 해서 하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저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바꾸는 경제의 판. 전쟁의 경제적 파급은 언제나 두 단계로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포가 만드는 충격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가 바뀌는 충격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충격의 크기를 결정한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됐느냐였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경제적 지형 위에 서 있는 걸까요? 미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안 받고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안 받고 시작하면 맥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6주 데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6주 안에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촬영일 기준으로 한 열흘 뒤쯤이면 2주 좀 안 되는 시간이면 전쟁이 끝날 거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아니고 이제 중장기전으로 간다면 이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텐데 유가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좀 그래도 다행이죠. 원래 이 전쟁 전에 원유 공급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공급이 아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휴유증이 그러니까 6주 안에 휴전이 만약에 돼도 유가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배가 이제 오는 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주변에 카타르도 그렇고 주변에 좀 에너지 시설들이 좀 파괴된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복구하는 데 또 몇 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가나 에너지 값이 예전보다는 오를 수밖에 없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불가피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중장기로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원유가 200일 정도 뭐 비축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네. 이제 최대한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거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지금 오부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내수 안 좋은데 그래도 좀 6주 안에 끝난다면 어쨌든 유가는 내려올 거고 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니까 충격은 완화될 거고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겠죠. 근데 장기화 된다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이지만 전쟁이 있는데도 모든 게 지금 정상화 됐잖아요. 뭐 맞습니다. 공급도 다 되고. 네. 근데 여기 이란은 더 지금 힘든 게 공급을 틀어버리니까 아예 그 호르무즈 해협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돼도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 사실은 별 영향은 없어요. 네. 다 물동량은 다 정상화되는 거니까.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장기간 봉쇄되면 사실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란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미국은 저는 왜냐하면 에너지 수출국이라 충격은 덜하겠지만 뭐 물가 오르고 뭐 금리 오르는 건 있겠지만 사실 제일 피해받는 건 중국이죠. 저는 핵심은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제일 힘들 거고 뭐 우리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가 엄청난 피해를 볼 텐데 그래서 결국엔 반대로 가는 시나리오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장기화되는 거 네. 정부는 그런 플랜은 짜놨겠죠. 네. 짜놨겠지만 사실 딱히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모든 에너지 다 신재생 에너지로 하자.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걸 다 하는데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원유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특히 나프타가 많이 들어오는데 나프타 가지고 에틸렌 만들어서 플라스틱 만들거든요. 네.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마비되는 거죠, 사실상. 금리 올려서 뭐 물가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경기 안 좋아지니까 또 금리 인하 한다고 뭐 코로나처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6주 안에 저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아무튼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중국이 정말 오래 못 갈 것 같이 일단 부동산 쪽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다음에 뭐 청년 취업률은 발표를 못할 정도로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심각하고 하루에 500만 배럴 이상 이란한테 싼값에 원유를 받아왔는데 그것도 지장이 생겼고 중국이 여러모로 말만 들으면은 정말 이제
완전히 예전에 일본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로 주저앉은 것만큼이나 더 크게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무님? 예. 중국은 우리나라 발전 단계도 이제 보고 많이 참조를 했고요. 일본이 미국에게 그렇게 이제 크게 당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도 외환시장도 그렇게 크게 개방하지 않고 이제 저렇게 계속 갑니다. 그 부분에 이제 반면교사는 철저하게 보아왔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는 전략은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부분도 결국 보면은 이제 대중국 패권 전쟁의 일환입니다. 1대1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이란이니까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여러 기업 스토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칠 때 주변 사람을 하나씩 자릅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혼자 힘이 없어져 가지고 그러는데요. 이제 주변을 하나씩 치는 격이죠. 이제 그런 쪽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중국의 경제 어려움도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OECD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유럽 국가들, 영국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2.1에서 1.7인가 해서 한 0.4% 포인트가 떨어지고요. 미국은 더 올렸어요. 0.3% 포인트를 더 올렸습니다. 그게 AI라든지 이런 쪽 설비 투자가 계속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올렸고요. 중국은 4.4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원유도 또 제공도 받을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아직도 석탄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내수의 비중이 아직도 높은 편이고, 또 여차하면은 중국은 인프라라든지 이제 재정 투자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성장률 전망을 저렇게 4.4로 그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미이란 전쟁으로 가장 충격을 받는 곳이 에너지를 수입하고 수출 디펜던트한 나라, 이제 우리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 이렇고, 일본도 생각보다 적게 받아요. 일본은 왜냐하면은 이제 내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더 타격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중국의 이제 다른 부분보다 일단 OECD는 이번에 이런 충격에 따라서 별로 크게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이전에 소련 시절에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우주라든지 하이테크 산업은 더없이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소비재 산업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내수 부족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하이테크는 어디보다도 지금 못지않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매크로가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를 볼 때 이 불균형적인 매크로가 시정되지 않으면은 중국은 여전히 불안정적인 요소를 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갭을 정부 부채로 계속 메워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외환시장을 통제해놨으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가면 스스로 이제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는 안 터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OECD는 이제 경제 성장 전망 수정하면서 우리는 대폭 낮추고 중국은 그대로 놓아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